재결혼, 경제교류 등으로 한국 사회에서 경제활동과 결혼생활을 함께하는 다문화 가정이 점점 늘고 있다.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와 혼인 귀화자의 수는 약 22만 명.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초중고등학교 자녀는 약 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주 여성과 그들의 가족들은 다른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아직까지도 가정에서, 사회에서 차별받고 있는데, 이런 다문화 가정을 돕기 위해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이들 다문화 가정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같이 사는 사람들로서 인정을 많이 안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이 느끼는 외로움이나 소외감 등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먼저 좀 어필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스스로 내부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인 노동자들이 보통 우리나라에서 일할 때 같은 시간에 일해도 더 적은 월급을 받고, 그리고 또 쉽게 해고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아마 그걸 정부에서 좀 보호해주는 정책들을 마련해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대화할 때는 아주 서로 자연스럽고 평범하게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내가 외국 사람이다, 외국에서 왔다 이러면 순간에 그 분위기가 좀 어색해지는 때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제 개인의 어떤 인격과 이런 성격이나 이런 부분에 상관없이 외국인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있겠죠. 예. 한국어가 아무래도 좀 서툴러서 힘든 점이 좀 많았어요.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기관이라든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이 없어서 혼자서 이제 노력을 해서 배우는데, 다행히 옆에 사시는 이웃들이 도와주는 덕분에 좀 잘 배우고 잘 적응하고 있지만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교육적인 문제점이라든가 사회에 나갔을 때라든가 좀 세심한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그 인내심을 가지고 이해를 좀 해주시고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의회 의원 이라 한국 이주여성 인권센터 사무처장 강성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전국 다문화가족 지원단 고선주,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 법률지원위원회 위원장 김재현. 오늘 이들과 함께 다문화가정에 대한 현실과 이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에 관해 토론해본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여성토론 위드의 오승연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승리 수락 연설에서요, 미국이 강대국인 것은 군사력과 경제력이 아닌 세계 최대의 다문화 국가로서의 협력과 포용하는 힘임을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다문화 가정 출신이죠.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 수도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께서는 우리나라는 단일민족 국가다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사회는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그 급변하는 상황에 맞춰서 우리 인식도 변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다문화 가정을 주제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자들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몽골 출신의 이주 여성이면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 중인 이라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이주여성인권센터의 강성희 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강성입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전국 다문화가족 지원단의 고선주 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선주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 법률지원위원회 위원장 김재련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재련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패널 4분 이외에도 방청석에 결혼 이주 여성, 다문화 가정을 꾸리고 있는 여성들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다문화 가정 하면요, 우리와는 다른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문화 가정의 초, 중, 고등학교의 학생 수가 5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결국 이 말은 이 초, 중, 고등학교, 지금 이 시간에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내 자녀와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함께 섞여서 공부하고 경쟁하고 사회의 주축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말일 텐데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다문화 출신의 대통령, 장관이 안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 이 자리에도 다문화 가정의 어떻게 보면 출신 정치인 1호시죠?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다문화 정치인 1호신데요. 몽골에서 30년을 살고 태어나셔서, 그죠? 우리나라에 오신 건데, 한국에 정착하기 만만치 않으셨죠? 어떠십니까? 네, 처음 2003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올 때 한국 올 거라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런 사정이 전혀 없이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그래서 남편 직장이나 가족이 여기 때문에 따라서 한국에 오게 되는데,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어 한마디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부분에서 의사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서로 오해 생기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이 좀 하지 못하고 답답한 부분이 있구나.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네. 언어라는 거 하루아침에 이렇게 배우고 변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이 좀 어느 정도 걸려야 제가 그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고 언어가 좀 어느 정도 돼야 좀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인내심이 굉장히 필요하고 서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고 한국에 왔다고 해서 제가 100% 한국 사람 되진 못해요. 그거는 사실이고요. 뭐 기계면 뭐 바꿔서 프로그램 굳어놓으면 바꿀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서 남편하고 제가 얘기했어요. 저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노력할 거고 그래서 서로 50대 50으로 중간에서 만나자. 네. 그러면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해 서로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약속으로 시작하는 그 때문에 지금까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몽골에서도 정치인이 되셨을까요? 꿈이 정치인이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관심은 많이 갖진 않았고요. 우리 일반 태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에 대해서 그런 좋은 시선을 갖고 바라보고 정치인 되겠다 이런 거는 일반 시민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려운 그런 거라서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마침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주 여성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그분들의 현실이 어떤지 알려주고 그게 맞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국적도 한국으로 바꾸신 건데 후회는 없으십니까? 네, 후회하진 않습니다. 지금 한국인으로 열심히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한국에서 다른 다문화 가정들과 마찬가지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야 된다는 관심을 갖고 그렇군요. 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열심히 잘 살고 있다는 말씀해 주셨지만 처음에는 우리나라 적응하기 힘들었다는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주 여성들 생각해 보면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익숙치가 않아서 힘들 것 같은데요. 강성희 소장께서는 계속 상담을 해오고 계시잖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까? 흔히 결혼은 한국 사람들이나 국제 결혼하신 가정이나 다 어렵습니다. 결혼 초기에 어려움을 겪지 않은 가정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 어렵죠. 근데 이제 국제 결혼 같은 경우는 이제 말이 일단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라고 막연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로 닥쳐보면 그 어려움이 몇 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중개라든지 소개를 통해서 굉장히 한 일주일 정도 안에 모든 만남과 결혼식이 다 이루어지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라든지 그리고 내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들을 갖고 있지 않아서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닥치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자기들 스스로 고민이 많고 갈등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성공한 여성들, 그러니까 정착을 잘해서 성공한 여성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주 여성들이 많다고들 알고 있는데요. 고선주 원장님 어떻습니까?
네, 이주 여성들이 보통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행복하게 잘 살고 계세요, 대부분은. 근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한국 분들보다 한 7, 80% 정도는 한국 생활을 만족하고 계신데,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한 20년 넘게 다른 문화에서 사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전혀 다른, 그러니까 남편의 문화와 이제 부딪히면서 아직 적응이 되지 않는 과정에서 이제 오는 갈등, 혹은 이제 또 남편분과 뭐 세대 차이도 좀 있기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이라 의원님께서도 50대 50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한국 사람들조차 결혼으로 갔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고 어떤 적응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을 익숙하지 않게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결혼으로 적응하는 과정, 플러스 언어적인 차이, 또 문화적인 차이, 세대 간의 차이,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가 이분들이 적응할 만큼 기다려주기보다는 굉장히 빨리 이제 적응하라고 요구를 하시거든요. 한국 문화에 익숙해지고 한국어를 사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조율해가는 과정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얘기이신데요. 김재려 변호사께서도 다문화 가정에 대한 법률 지원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안타까운 사례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례가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단장님은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반대시군요. 직업이다 보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피해를 입거나 이렇게 된 사례들을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뭐 가정 파탄에 대해서 이혼 소송, 그다음에 형사적으로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문제되게 된 사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요 근래에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는 지난해 발생했던 건데 아이 태어난 지 채 보름도 되지 않아서 남편으로부터 살해를 당했던 베트남 여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례와 관련해서는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어린 아이에 대한 양육의 의사를 보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결국 베트남에 있는 외할머니가 아이에 대한 후견인으로 지정이 되고 그리고 그 아이가 베트남으로 가게 되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로 시집 온 20살 베트남 신부가 남편한테 맞아서 이제 살해당하는 그런 사건인데요. 어떻게 보면 문제는 이 여성이 남편이 정신질환자인 것을 모르고 결혼했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그 사례가, 사전에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게 지금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에게 많은 책임을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정신적인 병력에 대해서라든지 결혼을 했던 경험이 있는지, 그다음에 형사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지 이걸 체크를 해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해서 제공을 하고 그 서류를 보관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실제 그와 같은 일들이 제대로 수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체크하는 게 굉장히 미비하고요. 그 말씀드렸던 사례 같은 경우에도 그 한국인 남편이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약을 복용을 하고 있었지만 결국 피해자 쪽 가족의 말에 의하면 그런 내용을 중개업자로부터 설명을 듣지도 못했고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네.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하실 때 남편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결혼하신 겁니까? 네, 저희는 뭐 처음에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고 만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뭐 서로 몽골에서 여행하던 중에 남편 만나서 얘기하고 나중에 좀 호감이 생겨서 뭐 전 편지를 주고받고 몽골에 또 여행 오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서로 알고 결혼해야겠다라고 결정해서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이런 중개업체를 통해서 결혼한 가정보다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이 좀 감소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지금 캄보디아 정부는 심지어 한국인과의 결혼을 전면 금지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한국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런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소장님? 일단은 저희 한국은 중개업체가 이제 공식적으로 그냥 이제 활동할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많이 하는 뭐 베트남이라든지 그다음 뭐 캄보디아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필리핀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런 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중개 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대국하고 한국이 어떤 그런 법적인 것들의 차이가 어디에서도 조정이 되지 않고 있고 그거를 그냥 업체의 자율성에 맡기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 업체들은 영리적인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에 촉박하게 배우자들을 매칭하게 되고 만나서 결혼까지 일주일 안에 하게 되는 그러면서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최근에는 그 법이 개정이 되었지만 그 정보가 얼마만큼 공신력 있게 상대방에게 사전에 제공되어서 인지하고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될 수 없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들을 정말로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행정력에 미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는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네,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보면은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연애 과정을 거쳐서 이룰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중매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두 사람의 상대방이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국제결혼 같은 경우는 영업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중개업체가 이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지금은 그런 법률이 강화가 돼서 사전에 배우자의 어떤 정신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또 그 법이 적용된 거는 굉장히 최근이거든요. 그리고 등록제로 되어 있는 업체들 이외에 지금 이제 그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또 업체들 간에 이제 이런 영업을 정말 영업을 목적으로 해서 적당히 정보를 속이거나 이런 경우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문화가 있어요. 또 그 중매하는 과정에서의 약간의 그 과장된 이러한 소개를 좀 묵인해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거짓된 정보이고 이러면 신뢰를 잃을 수 있어서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매하는 사람이 뭐 이쪽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거나 그러니까 뭐 이런 거요. 예를 들면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시는 분이 그쪽에 가서 소개가 될 때 건축업 종사자라고 이야기가 되거나 그리고 한국 여성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어떤 남성분이 월 수입 한 100만 원 정도다라고 하면 아, 이 사람이 한국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살겠구나 알 수 있는데 외국에서 한국 돈 100만 원, 2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그 평균 소득을 나타내는 의미를 모를 수 있고요. 또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생활비를 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이 굉장히 물가가 비싼 편입니다. 근데 외국의 경우에 어떤 경우는 적어도 먹는 비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똑같이 화폐 가치가 그 나라의 생활 수준과 매칭이 돼서 이해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오해가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계시는 된 거죠. 정보가 잘 오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 이주 여성들의 피해도 있긴 하지만 일각에서는 남성들도 피해가 있다. 결혼하자마자 이혼을 요구하거나 혹은 가출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또 어떤 경우입니까?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죠. 보통 결혼을 하는 목적을 여러 가지를 둘 수가 있는데요. 정말 혼인 생활을 할 의사로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자기 현재 처한 환경이나 이런 걸 탈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진정 혼인 생활을 할 의사를 가지고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막상 생활을 하다 보면 안 맞는 부분들이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근데 실제 통계를 보게 되면은 외국인 여성들 같은 경우에 국내에 입국하기 전에 그 조사를 해봤더니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80%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혼인 생활을 할 의사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만큼 경제 활동을 해서 본국에 있는 가족들을 돌봐주고자 하는 이런 생각도 큰데요. 그래서 그만큼 열망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는데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폐 수준의 차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남편이 버는 것만으로는 친정 식구를 도와주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경제 활동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한국인 남성은 본인의 부인이 그렇게 일을 해서 돈을 보내고 하는 게 싫다 보면 자꾸 싸움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여성이 결국 집을 나가게 되고 그러면 이 남성은 내 부인은 나랑 결혼 생활을 할 의사가 없었는데 위장으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왜 국제 결혼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전제가 돼야지 됩니다. 문화적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남편 중심이고 가부장제 중심이다 보니까 시댁간 여성이 시댁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보편적인 가치였었잖아요. 전통적인 사회에서. 근데 문화에 따라서는 시집간 여성이 자기 가족을 돌보고 이러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게 기대되는 문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양쪽 문화가 부딪힐 때 서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서로가 다 속였다. 여자 입장에서도 왜 내가 결혼한 다음에 남편이 나를 도와주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고 남편 입장에서는 결혼하고 나더니 시댁에 훨씬 잘해야지 왜 친정을 저렇게 챙길까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적인 차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국제결혼 가정의 한 53%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통계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주 여성들이 꼭 어떤 자기의 어떤 뭐 친정이라든지 이런 데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건 아닙니다. 경제적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이주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밖에 없고 가족을 부양하는 어떤 책임을 느끼게 하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고 최근에 2012년도에 그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사건 굉장히 두 사건이 굉장히 저희한테 마음이 안타까운데 결혼 생활이 뭐 7, 8년 그리고 뭐 심지어는 12년 된 그 중국 여성이
12년 동안 남편은 거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본인이 계속 경제활동해서 가족과 자녀들을 부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많은 결혼 이주를 하신 여성들에게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에 얘기를 하면 굉장히 경제적인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결혼을 선택한 거 아니냐라고 네. 오해하는 그런 경향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잘못되게 이해되고 오해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데요. 아까 전에 다들 문화 장벽이 있다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저기 이라 의원께서는 어떤 점이 가장 힘드십니까? 문화적인 차이도 있지만 언어적인 거는 제일 먼저 우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왔으면 한국어 배워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래야 제가 어느 정도 자기 표현할 수도 있고 어디 가서 생활할 때도 변하는 부분이 언어적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저도 마찬가지고 조금 전에 나왔던 이거 저도 사회생활 하고 싶었어요. 근데 남편이 그걸 원하진 않았어요. 그것도 처음에는 잘 이해하진 않았는데 저한테 처음 말씀하는 거는 우리는 결혼했으니까 당신은 따뜻한 아내의 역할하고 집에서 이렇게 밥하고 이런 거는 좀 원한다. 그걸 기대한다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저희 몽골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 생각하거나 커서 이런 일 해야지라는 그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정하죠. 결혼했으니까 남편이 기대를 따라서 사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만 그래도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걸 참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저는 뭔가 나가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사는 거는 뭐 좀 이유 없이 이렇게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거가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저도 지금 이주 여성들 만났을 때 사회에 나갈 수 있는 제일 좋은 경로 있지 않을까. 제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면 그 돌아오는 거가 굉장히 좋은 결과하고 좋은 말 듣게 되고 그래서 저도 그걸로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만족스러워하고 저도 이 사회에서 필요하는 거구나라는 걸 느낀 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하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 해주셨어요. 방청석에 계신 이주 여성들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연달아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저 방글라데시에서 온 6년차 루나입니다. 네, 6년째 되셨으면 한국 생활은 적응 많이 되셨습니까? 예, 사람들이 저를 한국 사람으로 한국 사람처럼 말하니까 의사소통도 문제가 없고요. 네. 예, 지금 괜찮아요. 그래, 지금 괜찮은데 어떤 부분이 힘드셨어요? 저는 처음에 피부색 까맣고 못생기고 나라가 가난해서 한국에 와서 차별 많이 받았어요.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별을 하던가요? 저는 한번 병원에 갔는데요. 네. 워낙 차별 많이 받아가지고 3번이나 자살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자살까지 생각하시고. 네. 왜냐면은 사람하고 만나려고 가면은 막 나라가 가난하고 못생기고 똑같은 이유로는 계속 차별 많이 받으니까 제가 한번 바꿔보자 해서 노력했는데요. 제가 금발머리 했어요. 금발머리, 노란색. 한국 사람, 서양 사람 되게 좋아해요. 미국이나 서양 사람 되게 좋아해요. 아시아 사람만 빼고. 그래서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 생각으로 제가 염색해가지고 아주 금발머리 이쁘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요. 간호사분께서 저한테 혹시 미국 사람이에요? 아니요. 미국 사람 같아 보여요? 아니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방글라데시 사람이요? 혹시 아시아의 전 민민국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 네, 맞습니다. 그 나라 염색, 머리카락도 노란색이요? 아니요. 원래 검은색인데요. 제가 염색했어요. 그랬더니 미국 사람도 아니면서 왜 금전머리 했냐고. 재수 없어. 네. 딱 그렇게 하니까 내가 뭘 재수 없길래 제가 제 머리 제가 염색할 건데요. 그것도 사회 가서 물어보고 해야 되나 막 당황스러워도 하고 그 이후로는 제가 1년 동안 병원에 안 갔어요. 네. 그리고 밖에도 안 가고 미국 사람이면 어떨까, 방글라데시 사람이면 어떨까, 한국 사회에서 뭐가 주는 거야 이런저런 생각 많이 해봤는데요. 네.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남편 오히려 더 반대하는 거야. 편을 안 들어주고. 네. 저한테 혹시 나는 잘못 들으는 거 아니냐고, 우리나라 사람 쓸데없이 나한테 그런 짓 하냐고, 너 좀 잘못 들으는 거 아니냐고. 네. 그래서 오빠 해요, 오빠. 나는 한국말 너무 잘하고
이해가 더 많이 하고 제가 네. 잘못 누르는 거 아니야.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제가 바꾸려고 노력하고 네. 오히려 누군가 저에게 유혹하면은 제가 아우 감사합니다. 왜냐면 육 먹는 사람 오래 살았기 때문에 네. 이제 마음이 검증적으로 바뀌었어요. 아, 그렇군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데요. 그래도 힘내고 열심히 살아가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옆에 분 얘기도 들어볼까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베트남에서 온 지 7년 된 푸엉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베트남에서 오셨으면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 힘드셨을 것 같기도 해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남녀 평등 의식이 뚜렷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처음에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자하고 여자는 동등하게 이렇게 하는데요. 한국에 와서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 좀 강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많이 당황했고 많이 힘들었는데 그리고 도저히 이해 안 된다고 이렇게 그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점점 시간 지날수록 그리고 남편이 저한테 많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많이 대줘서 네. 아 이제 나는 남편 위해서 존경해도 괜찮구나 네. 해서 기쁜 마음으로 살고 이렇게 있고요. 살고 있어요. 지금은 어떤 네. 부분이 가장 힘드세요? 일단은 저는 한국에 왔을 때 한국어를 하나도 몰랐거든요. 네. 근데 여태까지 살다 보니까 시기별로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언어 소통 때문에 안 돼서 많이 힘들었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직장 구하고 싶어 해서 근데 나는 외국인이니까 구하기 많이 힘들어서 그것도 네, 그렇군요. 고민 많이 네. 했고 이제는 제일 힘든 거는 아이 양육 쪽이에요. 예, 아기 학교 들어갈 준비해야 되는데 어디 어린이집, 어디 유치원이 좋을지 그리고 우리 아기 또래 맞게 이 교육 해주면 괜찮은지 네. 그런 전문 정보들 많이 그렇죠. 필요한데 네. 어디서 받아야 될지 네, 그런 정보 것들 많이 공유가 힘들어요. 제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다는 얘기 해주셨어요. 혹시 우리 이웃 나라인 일본이나 중국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아,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안순아입니다. 네. 한국에 온 지 이제 9년이 넘었어요. 네, 어떤 부분이 힘드세요? 저는 생긴셈으로는 한국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아, 그렇네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렇지만 딱 이야기하면 한국말을 잘 못하고 또 한국어 말하는 거 서툴고 해서 그때 좀 너무 힘들었고 또 중국에서는 직장 생활을 계속 하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이웃도 아는 사람도 없고 어디에 가려고 해도 갈 곳도 없고 할 때 집에서 정말 그냥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는 거 이제 퇴근해 집에 오는 것만 기다리고 있을 때 네. 그때 내가 정말 한국을 선택한 것이 잘못했구나. 정말 한국에서 못 살겠다. 너무 답답하잖아요. 네. 그래서 직장 생활 계속 하다가 나니까 지금 남편하고 이야기해서 직장에 다닌다고 하니, 솔직히 조금 전에 이라 의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그냥 와서 편안하게 내가 일해서 다 미기 살리는데 뭐 걱정하는가. 사실 그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꼭 직장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네. 전화 회사에 다녔어요. 그 전화 회사에 가니까 저는 정말 열심히 제가 하는 제품을 정말 잘못된 거 없는 것이라고 느꼈어요. 네. 왜냐하면 다 한국 사람이고 저 혼자 이주 여성이고 그리고 또 제가 그때 한국말을 잘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불구하고 제품이 잘못된 거는 모두 다 제가 탓이고 네. 저보고 퇴근해서 집에 가지 말고 이거 다 고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해서 20일 만에 그만두고 그렇군요. 이제 열심히 한국어를 배워야 되겠다. 네. 그렇지만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니 어디 가서 배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근데 또 한국 이주 여성인구센터 그게 무료 한국어 교실이 있다는 거 알고 남편이 무료니까 가라. 네. 그러니까 오기를 가지고 네. 우리나라 말을 공부했다는 얘기를 네, 해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또 네. 공부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세 분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요. 우리 사회가 다문화 가정과 결혼 이주 여성에게 보내는 차가운 시선과 편견이 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라 의원께서도 이렇게 차별당한 경험 있습니까? 네, 없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9년이 넘게 살다 보니까 그것도 제가 넘어야 되는 그 국의 하나 중에 하나고
마음도 어느 정도는 그 한국에 와서 살면 어려울 거라는 가정은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제가 당당하게 일어서고 그러면 그 반대쪽에서 어느 정도는 좀 받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그런 어려움에서 넘어가진 않습니다. 힘들어하진 네. 않고요. 그만큼 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주 여성들도 그런 어려움이나 차별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그것도 한 가지 경험이구나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더 열심히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가진 편견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랑 똑같이 생겼으면 당연히 한국인이고 나랑 생김새가 좀 다르면 당연히 외국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저랑 똑같이 생겼어도 네팔이라든가 혹은 중국, 몽골에서 오신 분들 한국어 하나도 안 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네팔에서 오신 분이 한국어가 통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정신병자로 오인을 받아서 네. 실제로 강제 수용된 그런 경험도 있고요. 아니면 색깔이 좀 다르면 피부색이 다르다라고 해서 저희가 오해를 해요.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인데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자기 아버지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모든 한국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첫 번째 하는 질문이 똑같아요. 너 어느 나라에서 왔니? 네. 이런 질문을 만나는 어른마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편견, 그러니까 이걸 스스로 인정하고 깨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네. 굉장히 다문화라고 굉장히 네. 많이 얘기를 하지만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다문화라고 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11년에 보면 그 우즈벡에서 한국으로 귀화하신 결혼 9년 되신 여성분이 사우나를 갔다가 사우나 출입문에서 외국인은 사우나에 못 들어오십니다라고 출입을 아예 금지당하는 그런 경험이 사례도 있어서 있었죠. 예. 경찰을 부르고 내가 주민등록증까지 난 한국 사람이다라고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는 외국인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손님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 사우나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것들 너무나 그냥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가 아직까지는 인종차별이라든지 기타 뭐 피부색이라든지 아니면 출신국에 대한 어떤 차별에 대해서 제재하거나 강제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금지하는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아직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그냥 내 감정적으로 내가 그냥 감정에서 나오는 말을 그냥 아무렇게나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최근에 뭐 언론 보도에서 다 들으셨겠지만 박지성 선수에게 찢어진 눈이라고 네, 표현한 축구 관람객이 기소되는 사건도 보도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여기는 그렇게 흥분해서 그냥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엄격하게 인종차별적 발언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네. 그렇게 기소되는 사례를 보면 한국 사회가 이제는 다문화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양한 문화의 수용과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 장치들이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떤 법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변호사님께서 사실 보십니까? 우리 법상으로는 국적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이런 걸 이유로 해서 차별을 못하도록 가장 기본법인 헌법에서 규정을 그렇죠. 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제한 외국인과 관련된 법이라든지 여러 법에서 그런 차별에 대한 것은 금지를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 인식이 법하고 맞춰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저는 역지사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1950년대 후반 60년대 우리나라에서 전쟁 신부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결혼을 해서 외국으로 가서 거기서 어렵게 돈을 벌어서 한국에 돈을 보내고 그래서 그 돈으로 동생의 학비를 대고 친정 식구들을 도와주고 이런 여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애틋한 마음을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결혼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갔던 누이나 언니들하고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적을 가졌던 사람에 대해서는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열심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치 내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이중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은 문제인 거거든요. 네. 그런 인식의 차이를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다문화를 익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도 그런 이제 교육이라고 네. 하는 부분이 인식 개선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네.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부터도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이제 정책 중에 하나가 네. 인식 개선 사업이에요. 근데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꺼번에 다 생각을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요한 의사결정에 있는 이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사고가 굳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아이들을 네, 상대로 맞습니다. 해서 네. 하는 교사라든가. 근데 저희가 그 이중적이라는 부분이 실제로 외국인에 대해서도 두 가지 시선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국민소득이 높고 피부색이 하얗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무차별적인 선한 외국인, 백인이라고 하는 생각과 피부색이 좀 다르거나 아니면은 국민소득이 좀 낮거나 하다면 그분들은 조금 무시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 많은 이제 차별이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이 가장 급한 부분이죠. 네. 저는 언론에서도 좀 네. 주의를 하면서 보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굉장히 오원춘 사건이 굉장히 보도가 되면서 중국 동포에 대해서 무차별한 공격들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전에 변호사님은 이제 동포, 혈통 굉장히 한국 사회가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 동포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이고 포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게 중국 동포를 굉장히 조선족이고 그래서 중국 동포들은 한국에 와서 굉장히 일자리를 빼앗는 그런 존재이고 한국 사회에 전혀 어떤 경제적인 기여를 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범죄가 외국인과 이렇게 연결돼서 보도되는 측면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실 때 굉장히 주의하셔서 보도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중요합니다. 네. 이게 외국인이라고 구선주 해서 원장님. 네. 한 사람이 다 개인 다 다르거든요. 근데 어떤 공통된 그런 민족성을 가정으로 해서 어디 출신은 그렇다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고 네, 특히 언론에서 그렇죠.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의 문제가 있는 건데 이라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인식 개선이 지금 시급한 문제이긴 하나예요. 맞아요. 근데 그거 제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시간이 굉장히 걸려야 될 거다. 우리는 다문화 정책이나 법제도적으로는 굉장히 앞서가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변화를 봤는데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 국민의 인식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많이 써줘야 되는 건 마찬가지고 네. 거기다 교육 문제가 맞습니다. 이주 여성이나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이 하나거든요. 그렇죠. 학교 자녀 양육 문제 생활, 말씀하시죠? 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을 거쳐서 학교 들어가면서 굉장히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되고 학부모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요. 뭘 네. 준비하고 학교 생활을 할 때는 엄마가 뭘 알아야 될까?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엄마가 뭘 도와줘야 될까? 그래서 지금은 많이 발전하고 달라지고 여러 가지 교육이 있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아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학교 시험 때문에 엄마가 좀 준비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 학습 용어 자체가 다르잖아요. 일반 생활에서 쓰는 용어도 그렇고 학교에서 쓰는 학습 용어도 다르고 네. 그것도 엄마가 좀 더 공부해줘야 되는 부분도 어렵죠. 있고 네. 학교에서도 다른 한 가지가 담나가정 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담나가정 학생들이 나와라 뭐 이렇게 해서 따로 이렇게 교육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굉장히 좀 잘 생각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네. 담나에 대해서 정교 학생이 같이 듣고 같이 이해해 줘야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나 학생만 부르다 보니까 같이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넌 담나 학생이었어 알게 되면서 네. 조금 이런 시선이 어색해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서 네. 공부에게 잘 적응하게끔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이라 생각입니다.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하냐라고 물었을 때 우선 첫 번째가 자녀 양육, 학습 지원, 그다음이 우리말 교육 문제가 짚어졌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경우는 한 10명 중에 4명 정도가 다문화 가정 학생이 학업 중에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네.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신경 쓰고 해줘야 그 아이들의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한국 사회 일원으로 잘 해나갈 텐데 지금 신경 쓰고 여러 가지 지원하거나 법제도적으로도
뒷받침이 돼주지 않으면 10년, 20년 후에 우리가 상상해 봤을 때 그때 사회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거나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다시 그걸 고쳐나가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노력하고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 양육으로 고민하는 분들 많이 만나보셨죠? 네, 근데 이제 사회자님 잠깐 그 중도 포기 비율 말씀하셨는데 이제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의 문화나 모든 교육이나 뭐 보육의 과정들을 다 거치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양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있는 거를 조금 먼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중도 입국하는 자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가정에서 그 양육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친정 부모에게 양육을 의탁한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는 언어 발달이라든지 그런 뭐 한국에 와서 다시 와서 적응하는 부분들이 어려워서 중도 탈락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긴 하겠지만 저는 이제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한국의 모든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자녀 문제는 어느 가정에서도 다 고민입니다. 네, 1순위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뭐 요즘엔 다 뭐 우스갯소리로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고 자녀가 얼마나 더 좋은 대학을 가는지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도가 나오는 것처럼 결혼 이주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모자라다 그러면 자녀 영역에 대해서 부모나 사회가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어떻게 그 갭을 메꿔서 이 자녀 아이들을 좀 더 그 동등한 어떤 교육의 기회라든지 그다음에 더 많은 어떤 공적인 지원들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을 할 것인가 거기에 방점을 두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어려운 점들을 법적으로 보완할 장치는 없습니까? 사실 이게 그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 학교에서 교육을 어떻게 더 지원을 하고 이런 문제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구별 짓는 거고 차이를 두는 거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더 힘들어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라고 하면 우리 국내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 지금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도 입국 자녀들의 그 학습권 보장과 관련한 문제, 그다음에 그 또래를 맞춰가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고 가장 시급한 것은 미등록 이주자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고 불법 체류자의 자녀인데 우리 국내에서 출생한 아이들 이 아이들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의무교육을 초등학교, 중학교 보장을 해주고 있지만 부모의 체류 자격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습을 받는 게 굉장히 불안정하거든요. 국가가 정책적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지만 막상 그 과정에 부모가 단속에 걸리거나 하게 되면 다 같이 불안정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동들, 미등록 이주자의 국내 출생 아동들에 대한 체류 자격 보장이라든지 그 부모에 대한 체류 자격 보장 이런 것들이 돼야지만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습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학습을 받는 과정에 다른 아이들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다 불안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다 저는 좀 보완이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체류 자격을 안정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것이 저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는 거에 있어서는 가장 시급하고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낙인 효과, 그러니까 낙인 찍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의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말에 대한 부분도 짚어야 됩니다. 말이 서투르면 살아가기가 힘들잖아요. 이라 의원께서는 지금 말 잘하시는데요. 배우실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어떤 프로그램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2003년도에 제가 왔을 때 그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문화라는 면칭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길 지나가다가 뭐 우연히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한국말이 안 되면 외국인이네요. 어디서 왔어요? 뭐 일본에서 왔어요. 중국에서 왔어요. 뭐 이렇게 반갑게 하고 궁금하고 이러는데 다문화라는 면칭이 나오면서 좀 달라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 처음 한국어를 배웠을 때 혼자서 좀 배워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힘들죠. 기관에서 하는 거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한국어라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혼자서 배우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존댓말이 어렵잖아요, 더. 존댓말이 어렵고 반말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시어머님한테도 지금 반말하고 엄마 밥 먹어 이러면서 그냥 할 때
그만큼 또 받아주고 넉넉한 마음으로 네. 모르니까 이라고 하는 그 어머님도 굉장히 감사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가족 간의 그런 서로의 관계와 이해가 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네. 남편도 그렇고 시댁 식구들도 그렇고 그래서 조기 적응할 때 가족들이 잘 감사해주고 이해해주면 이주 여성도 또 그만큼 노력하고 잘 적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라 의원님 오셨을 때만 해도 이제 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하는 곳이 없었었고요. 지금은 이제 전국의 205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 교육도 하고 또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는 이제 찾아가는 방문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국립국어원의 공통교재를 가지고 단계별로 4단계로 나눠져서 하고 있어서 근데 저는 보면은 어떻게 저분들은 제가 만약에 외국에 가서 외국어를 저렇게 3, 4년 공부한다고 저렇게 과연 유창한 외국어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습득이 빠르시고 또 아이들 대상으로는 언어 발달 수준이 물론 이 아이들이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아이들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엄마가 한국어가 어눌한 상태에서 주위에서 아이는 또 엄마가 키우는 거야 라고 하는 이제 저희의 고정관념으로 아이가 언어 촉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어가 조금 이제 늦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언어 발달 지도사가 또 언어를 평가를 해서 만약에 한국어 수준이 조금 부족하면 촉진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이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이들 모르고 계시던데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는 그래도 많이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를 이용하시면서 많이 알게 되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언어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가장 최근에 생긴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작년, 올해 아마 내년 정도가 되면 전국의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서 전체 다 서비스가 가능할 정도로. 지금 지원 방향 정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럼 다문화 가정 여러분께서는 기묘하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그 언어본 그 한국말 배우는 것만 지원하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많은 돈이 거기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언어밖에 한국말밖에 우리한테 지원이 안 돼 있더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문제점이 있고 우리도 알고 싶어요. 왜냐면은 국가에서 우리 위에 눈 쓰고 있는데 그 눈 어디부터 어디까지 흘러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문화 이름으로 나가니까 진짜 궁금하다고 제 권리가 제가 찾고 싶고 우리 위에 쓰는 눈 어디 갔는데 그냥 한글만 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네, 그런 부분이 정책들도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다문화 가정 여성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저도 할 말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들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3살 난 쌍둥이를 둔 쌍둥이를 둔 엄마인데요. 저희 딸 같은 경우에 지금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 나라에서는 차별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어린이집 뭐 입학 등록 순위라든지 아니면 입학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끼리 만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다문화 가족은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 너무 부럽다. 이렇게 말이 먼저 되는 건 사실이고요. 저 같은 경우도 내년 되면 이제 당장 남편하고 같이 맞벌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애 둘을 맡겨야 되는데 벌써부터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경쟁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전부 다 다문화 가정은 영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러움이 있군요. 그러니까 여러 부처나 민간단체나 결혼 이민자들을 먼저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서 일반 국민이 역차별을 당하는 지금 이런 부분,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 이런 부분에 혹시 반론 있습니까? 역차별 말씀해 주시죠. 네, 역차별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그 월 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이 과반수가 넘는 편이고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가 일단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어떤 지원 대상을 정할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그 부분을 먼저 지원을 해도 왜냐하면 어떤 자격이 되는 거를 계속 걸러낸다면 그 거르는 과정에서 드는 행정적인 비용이 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건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초기에 이제 다문화 가정분들이
아무래도 외모가 좀 다르고 이렇게 눈에 띄다 보니까 아마 정부라든가 아니면 최근에는 기업에서의 사회공헌 활동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서 먼저 이렇게 지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훨씬 언론에 많이 잡혔어요. 네. 그래서 다른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지원보다 눈에 많이 띄므로 해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혹시 다문화 가정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짧게 말씀해 주세요. 사실 처음에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언론에 너무 안 좋은 것도 많이 나왔잖아요. 초창기 때는. 근데 지금은 또 언론에 오히려 다문화 가정이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보면서 저도 친정이 있는 사람으로서 네. 저분들도 이쪽으로 시집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고 싶고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예전보다는 많이 다문화 가정을 보는 시각이 동정심이 지금 생겼고요. 한 동정심이 분씩 많이 더 생겼어요. 들어볼까요? 네. 다문화 가정 보면 어떤 생각이셨습니까? 저는 주변에 제가 아는 그 다문화 가정이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게 엄마가 이제 필리핀 분이시고 아빠가 한국 분이신데 그 큰아이가 아빠를 많이 닮고 작은아이가 엄마를 좀 많이 닮았어요. 근데 큰아이가 동생을 많이 창피해 하더라고요. 네. 그 아이는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이고 그 동생은 저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접어들면서 그걸 인식하면서 제가 다니다 보면 만나면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눈인사만 하고 얼른 가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그 아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전혀 자기 스스로 의기소침하고 그러고 있는 게 저는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네.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지원도 많이 한다고 하고 하지만 그 대부분의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정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경제적으로 조금 미흡한 가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가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지원도 해야 되고 저희 인식 자체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시골에 계신 다문화 가정의 엄마들이 좀 더 많이 힘드시겠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는 말로 들은 게 돈 주고 데려왔는데 지가 잘해야지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건 조금 그 어르신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일 수 있지만 네. 그런 인식 자체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원에 있어서도 서울과 그러니까 지방, 지역 격차가 또 존재한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사회가 다문화 가정과 함께 다문화 가정이 좀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으로요. 저희가 한 3분 정도 시간 있으니까요. 4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희 차장님께서 해주시죠. 네. 가장 먼저는 이제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시선이 정말로 많이 달라져야 되겠다. 한국 사회의 인구도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정말로 다양하신 분들이 한국 사회에 와서 한국 사회가 굉장히 살기 좋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 그러면 한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문화 가정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이 좀 더 살기 좋은 사회, 그리고 외국인들을 차별하지 않는 사회. 그래서 많은 사회가 그런 차별이라든지 편견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회,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 한국이 정말로 다문화 사회로 가는 그 과정에서 정말 큰 어려움 없이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변화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김진환 변호사님. 네, 일단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는 외국인들이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말에 서툰 거지 어눌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대신에 본인 출신국 말은 잘하거든요. 그래서 네. 자신감을 가지고 아이를 대할 때 아이도 학교에 가서 언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자신 있게 습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 내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은 지리학적인 개념이라든지 출생 국가를 기준으로 해서 국적을 가지고 나눌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이 공동체를 함께 살아가는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남에게 어떻게 공익적으로 해를 안 입히고 잘 살 수 있는지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다른 거하고 못한 거는 분명히 구별을 돼야 되거든요. 다문화 가정은 우리하고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보다 못한 가정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고선주 원장님. 네, 비단 다르다, 못하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요.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좀 부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프로를 보시는 엄마분들께서 아이가 엄마 나 오늘 짝이 바뀌었는데 우리 짝은 엄마가 필리핀에서 왔대 아니면 내가 방학 동안에 베트남에는 외가댁을 다녀왔어라고 얘기할 때 와 좋겠다. 너는
그러니까 그런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를 갖고 있는 애가 네 짝이니까 네가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 있겠네. 그게 아마 우리 아이들한테 훨씬 그 다름을 통해서 오는 창의성이 발현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다문화 가족, 또 이주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궁금한 게 있거나 아니면 정보가 아까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때 1577-5432 전화를 주시면 1577에? 1577-5432요. 5432 네. 적어두십시오. 예. 거기 10개 언어로 혹시 한국어가 아니더라도 그런 편안한 모국어로 여러 가지 한국 생활에 관한 그런 정보를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라 의원님. 네, 전 이주 여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조금 더 노력하고 그리고 또 인내심도 필요할 것 같고, 근데 기회가 있으면 뭐든지 공부하려고 배우려고 하는 제사가 더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네. 몇 년 동안 살다 보니까 뭐 하나 배워두면 필요 없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나중에 언젠가는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배우고자 찾아서 자기가 알고자 하는 그 의지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자기 스스로 한국 사회에 일어나서 열심히 자작하고 열심히 배우고 그러면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네. 엄마가 어떻게 하는 그 자세가 아이들한테 고스란히 그런 닮아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마음 단단히 먹고 힘든 점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모두 함께 노력해야 되는 거군요. 네. 이 생김새나 얼굴 색은 달라도 우리 모두 지구촌 가족입니다.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상대방의 편에 서서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보는 그런 아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양함을 인정해주고 포용할 수 있는 보다 성숙한 대한민국을 꿈꿔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특히 다문화 가정 여러분, 패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